안녕하십니까. 끄적이는 기초 영문법 용어 정리 시간이에요. 우리는 용어 정리만 잘해도 70점은 맞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구문 독해의 기본인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품사와 문장의 성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혼동해서 섞어서 쓰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품사라고 하는 것은 8가지가 있다 그래서 팔품사라고 얘기를 해요. 단어를 뜻이나 형태, 기능에 따라 분류를 한 것이 품사라고 얘기를 하고, 첫 번째 명사 그러면 이제 noun 그러면 명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somebody, something 동물들의 이름이나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 명사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computer, 그 다음에 뭐 가족이라는 의미의 family, 그 다음에 뭐 빵이란 뜻의 bread, 뭐 뉴스 이런 것들이 명사로 들어가고요. pronoun 하면 대명사예요. 대명사, 명사를 대신한다 그러죠. 명사를 대신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뭐 너의 것이라는 뜻의 yours, 소유 대명사죠. 그 다음에 뭐 himself, 그 자신 해갖고 제규 대명사죠. 그리고 이제 의문 대명사로서 뭐 who도 있고요. 그 다음에 what도 있겠죠. 의문 대명사, 제규 대명사도 있을 거고요. himself가 제규 대명사이고요. 그 다음에 verbal 그러면 동사예요. 동사. 보통 동사는 뭐뭐 다로 끝나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 somebody나 something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말로서 대표적인 상태 동사는 비동사가 있고요. 동작 동사로는 두 동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사는 동작 동사들이 대부분이죠. adjective, 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보통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말로서 somebody나 something,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 모양들을 설명해주는 말로서 예쁜, pretty, 그 다음에 용감한, brave, 저게 이제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말이죠. above, 그러면 부사입니다. 부사는 이히리게로 끝나요. 이히리게로 끝나는 말이 부사로 보통 장소나 방법, 시간, 정도 등을 설명해주는 말로서 뭐 예쁜, 예쁘게 그러면 프리틸리, 용감하게 그러면 브레이블리. 보통 형용사 뒤에 li가 붙는 경우들이 많죠. 프리포지션 하면 전치사라고 얘기를 해요. 프리가 뭐뭐 앞에, 포지션이 위치라는 뜻의 말 그대로 전치사 앞에 위치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전치사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전치사구의 형태로 다른 품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말이에요. 여기서 전치사구라고 한다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전치사의 의미상의 목적어 형태로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고, 이때 이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는 거죠. 컨정션 그러면 접속사고요. 접속사는 대표적인 관계를 이어주는 말이에요. 특히 누구의 관계, 단어와 단어 또는 구와 구, 절과 절 등의 관계를 이어주는 말이 접속사고요. 인터젝션 하면 감탄사라고 얘기를 해요. 감탄사. 감탄사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면서 감정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 그 다음에 뭐 와우, 그 다음에 뭐 브라보 이런 것들이겠죠. 아, 접속사의 예로는 뭐가 있어요? 뭐 그리고의 and, 그러나의 but, 그리고 대표적인 종속 접속사로 대시나 의문사도 역시 who나 what, 의문사도 역시 접속사 기능을 하게 되고요. 팔품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성분이에요. 문장의 성분이죠. 문장의 성분은 문장에서의 단어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으로서 subject 그러면 주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은는 이가로 끝나는 말이에요. 은는 주어가, 주어는 는 이가로 끝나는 말로서 동사의 주체가 되는 말, 그래서 은는 이가로 끝나고요. 우리가 보통 동사, 서술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품사로서의 동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서술자를 붙이기도 하지만 그냥 동사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뭐 다로 끝나는 말로써 수어 부분, 주어를 뺀 나머지 문장 성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로서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오브젝트, 목적어라고 하죠. 목적어, 오브젝트, 목적어는 서술동사의 대상이나 목표가 되는 말로서 보통 을로 끝나는 말이 목적어라고 얘기를 해요. 컴플리먼트 그러면 보어. 보어는 동사, 서술동사의 뜻을 보충해주며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가 있을 거고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있을 거예요. modifier 그러면 대표 수식어라고 얘기를 하죠. 수식어, 수식어구. 문장의 주 4요소를 꾸며주는 말로써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connective 그러면 연결사죠. 연결사는 대표적으로 전치사 구형태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구형태, 접속사 절 형태의 주어 동사를 이끄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품사와 문장의 성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혼동해서 섞어서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를 보시면 명사가 문장에 하는 역할은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하죠. 보어의 기능을 해요. 이때 명사가 보어일 때 우리는 동격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명사가 하는 문장의 성분과 똑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요. 넥스트 동사는 문장에서 동사의 기능밖에 하지 못해요. 만약에 동사를 가지고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고 싶다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로 바꿔서 쓰겠지요. 형용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대표적으로 수식어구의 역할을 하거나 보어의 역할을 하죠. 이때 수식어구의 역할을 할 때 명사를 수식해준다 라고 해서 한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어의 기능을 할 때 서술이라고 하는데 서술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부사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부사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많지만 부사 절대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그러면 뭐다? 형용사 그러면 adjective 그래서 서술, 한정, 한정, 서술 딱 두 가지의 기능밖에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adverb 부사는 대표적인 수식어구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전치사는 수식어구의 역할, 전치사구는 서식어구의 역할을 하거나 연결사의 기능을 하고 접속사도 역시 대표적인 연결사가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치사 같은 경우는 우리말에서 뭐예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면서 우리말의 격조사에 해당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품사와 문장의 성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혼동해서 섞어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 파트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문장의 형식이에요. 문장의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동사의 문장에서의 쓰임에 중점을 두셔야 되죠. 문장의 쓰임이랑 문장의 형식이라는 것은 문장의 기본 구조, 즉 우리말과 다르니까 우리말과 다르다. 그쵸? 다르다. 그러니까 영어의 문장의 기본 구조는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학습 목표는 문장에서의 동사에서의 특징이에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를 나눌 때는 어떻게 해요? 비동사, 그 다음에 일반 동사, 그 다음에 조동사 이렇게 나누고요. 보통 의미상으로 우리가 동사를 나눌 때는 상태동사와 동작동사로 나눕니다. 동작동사 뭐뭐이다, 그 다음에 뭐뭐한다. 그리고 나서 쓰임에 따른 분류를 따지면 우리가 자동사 vi, 타동사 vt 또는 문장에서 쓰임에 따른 완전 또는 불완전 이렇게 우리가 동사의 쓰임에 따라 분류해요. 그래서 문장의 형식에서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의 학습 목표는 어떤 이 쓰임에 따른 분류에 초점을 맞추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구문 독해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영어 문장의 구조는 5가지가 있다 그래요. 1형식, 2형식, 3형식, 5형식. 1형식은 주어와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목적어와 보어는 없어요. 먼저 이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자동사는 뭐냐면 목적어를 갖지 않는 동사가 있어요. 그것을 vi 자동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것을 vt 타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는 완전하다 그러고요. 그래서 완전 동사,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니까 보어를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있냐 없냐, 보어가 있냐 없냐를 누가 정해요? 실제로는 동사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와 동사와 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되어 있고 보어는 존재하지 않지요. 사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두 개 있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고 보통 간접 목적어는 somebody, 사람 형태가 많고요. 직접 목적어는 something, 사물 형태가 많고요. 사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예요. 그래서 보통 일형식에 쓰이는 동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완전, 보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목적어도 없으니까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고요. 이형식에 쓰이는 동사를 우리는 불완전 자동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삼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완전 타동사. 자, 완전하니까 보어 필요 없겠죠? 목적어 있으니까 타동사겠죠? 그 다음에 사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목적어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수여동사라는 이름으로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완전 타동사의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사형식이 삼형식으로 바꿨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사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타동사이고요. 그 다음에 보어도 있죠. 그래서 얘는 불완전 타동사예요. 불완전 타동사. 우리가 독해할 때 동사를 핵심으로 보고요. 그 동사의 특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어의 유무 또 우리는 동사를 보고도 미리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은 문장의 형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문장에서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 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 형식과 옥스포드 프랙티컬 그래머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브리티시 잉글리시 영국식 영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문장 형식이 다르다라는 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챕터 2예요. 챕터 2는 시제 파트죠. 시제의 목적은 뭐예요? 시제의 목적은 뭐예요? 사건의 흐름을 잡는 게 시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제일치라는 것은 타임과 텐스를 일치시켜라 그래요. 타임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의 개념인 거고요. 문장에서 가리키는 시간의 개념을 말하는 거고요. 텐스라는 것은 동사의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동사의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시제일치가 있죠. 나는 어제 엄마랑 시장 보러 갈 것이다. 이상하죠? 어젠데 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시제일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기준 시점을 찾아 의도적으로 현재나 과거나 미래를 파악하면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동사를 보고 현재나 과거, 미래를 파악하면서 해석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는 동사를 보고도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동사를 통해 그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 문장의 시점을 파악한다면 가장 중요한 독해에서 사건의 흐름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A와 B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찾아나갈 수 있는 거죠. 동사 형태만 보고도. 그래서 학습 목표는 시제 일치와 예외죠. 시제 일치라는 건 말 그대로 타임과 텐스를 일치시키는 것이 시제 일치가 될 거고요. 시제 일치라 예외라고 하는 것은 뭐야? 타임과 텐스를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제일치의 예외는 왕래발작 동사의 현재 진행형은 계획된 확정적 미래를 의미한다. 그냥 외워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얘는 반드시 그래야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부사절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이라면 우리는 시제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또 저는 참고적으로 여기에 가정법도 하나 더 집어넣고 싶어요. 가정법도 집어넣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동사 형태에서 기본형, 그 다음에 완료형, 그 다음에 진행형, 완료 진행형, 이 네 가지의 가장 큰 부류를 볼 건데요. 그 중에 우리는 현재를 기준으로 볼 거예요.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기본형을 어떨 때 쓰냐면 어느 한 시점에서의 단순 사실이에요. 여기서 단순 사실이라고 한다면 상태와 동작을 나타내겠죠. 단순 상태나 단순 동작을 나타내는 말로써 뭐뭐이다, 뭐뭐 한다죠. 그래서 동사는 is나 are를 쓰고요. 일반 동사라면 s를 쓰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s를 쓰는 것도, 동사 원형에 s 쓰는 것도 잊지 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완료형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써요?
우리가 기간의 경환계결이라고 그래요. 경험이나 완료를 계속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동사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실질적으로 많은 수험서에서 이것을 용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용법이라는 말보다는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쓰임, 해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간의 경환계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환계결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경험 완료 계속 결과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기간이죠. 현재는 어느 한 시점이에요. 현재의 시점을 나타내는 말이고 점이에요. 얘는 선이죠. 선이죠. 이때 동사 형태를 have 플러스 pp를 씁니다. 뭐 경험이라면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완료라면 끝냈다, 끝내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거고요. 진행형의 정의는 뭐예요? 어느 시점에서의 동작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점, 점이에요.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is, ing나 are, ing를 쓰죠. 특히 여기서 해석을 할 때 우리는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한다라고 배우는데 실질적으로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의미보다는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겁니다. 완료 진행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완료형과 진행형이 합쳐졌어요. 그러면 완료형이라는 것은 기간인 거고요. 진행형이라는 것은 동작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사 형태, 즉 현재까지, 과거 어느 시점에서 현재까지 쭉 해왔고 현재도 하고 있대요. 이때 동사 형태를 have been ing를 쓰죠. have been ing를 써요. 그냥 수거처럼 외워주셔도 이디엄처럼 외워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해 오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현재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시제를 봤는데요. 그러면 과거나 미래는요. 간단해요. 과거 어느 시점에서의 단순 동작이나 상태예요. 그러면 is나 a니까 was나 were를 쓸 거고요. 일반 동사라면 우리가 규칙 변화에서 동사 원형에 ed 형태를 붙이겠죠. 그리고 또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는 말 그대로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의 경험 완료 계속 결과를 표현해요. 그러면 현재 완료에서 과거로 바꿀 수 있는 건 have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had, pp를 쓰시면 돼요. 자, 미래는 어떻게 쓰면 돼요? 미래 어느 시점에서의 단순 사실이나 동작이에요. 그러면 will 동사 원형. 현재에다가 will만 갖다 붙이면 되는데 이때 will이 조동사니까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겠죠? 그럼 미래 완료는요. 미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경험 완료 계속 결과를 나타내요. 그러면 현재 완료를 기준으로 현재 완료에다가 will만 갖다 붙이면 되죠. will have pp. 과거 진행형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의 동작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is 대신에 was를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re 대신에 were를 쓰고 거기에다가 ing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하고 있었다. 미래 진행형 같은 경우는 will be ing가 될 거고요. 현재에다가 will만 갖다 붙이면 될 거고요. will은 조동사니까 그 뒤에 동사 원형 쓰시면 되고요. 과거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해왔고 그 과거 그 순간에도 하고 있었어요. 그게 과거 완료 진행형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형에서 과거로 바꿀 수 있는 건 have밖에 없으니까 이 have만 바꿔 쓰면 돼요. had been ing. 미래 완료 진행형도 있겠죠. 잘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미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쭉 해왔고 그 미래 어느 시점에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죠. 그러면 현재 완료에다가 미래 완료를 쓰면 되니까 will have will만 갖다 쓰면 되죠. been ing 쓰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 형태가 총 몇 가지가 있다라고 그래요? 텐스가 12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뭐예요? 현재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문장의 의미에 따라서 과거형으로 또는 미래형으로 바꿔서 공부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동사 형태를 다 외울 필요가 없고 개념 정리만 현재를 기준으로 개념 정리만 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챕터 2 시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챕터 3 시제일체 조동사 들어갈까요? 조동사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래도 느낌이 있다 그래요. 느낌이 있다.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조동사에도 그래도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것을 잡아주는 게 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동사는 말 그대로 보자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보조동사다. 그러면 보조동사라면 본래 의미를 나타내는 본동사가 있을 거다. 우리가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구조상, 형태상 그러는 거고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조동사 뒤에는 그 문장의 본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동사가 있고 본동사가 있고 그 본동사는 원형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동사는 뭐다? 보조동사다. 그 뒤에는 본동사가 나온다. 그 본동사의 형태는 원형이다. 이것이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하냐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문법적 기능으로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를 더해서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법적 기능이라고 할 때는 보통 조동사 두가 대표적이겠죠. 일반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 때 쓰고요. 특히 동사를 강조할 때도 쓰여요. 동사를 강조할 때도 쓰입니다. 비동사와 해부동사도 역시 조동사처럼 쓰일 수가 있어요. 조동사는 아니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진행형에서 쓰일 때와 수동태에서 쓰일 때, 그 다음에 해부 같은 경우는 완료형에 쓰일 때 우리는 이 각각의 비동사와 해부동사를 조동사는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조동사라면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ing나 과거분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동사 취급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문법적으로 이러한 기능으로서 보조를 하는 거고요. 의미를 더하면 본동사를 돕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보통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능, 가, 허, 추, 무라고 얘기해요. 능력, 가능, 허락, 추측, 의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조동사 will 같은 경우는 미래의 의미라고만 알고 있죠. 그런데 능력, 추측의 의미에다가 미래의 의미와 현재 습관을 나타내기도 해요. 특히 현재 습관을 나타낼 때는 빈도부사 often이나 always, frequently 등등과 함께 쓰이는 거죠. can과 may는 성격이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can과 may는 똑같이 능력에서부터 추측의 의미까지 있고요. 그래서 바꿔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can은 능력과 가능의 의미가 강하고 may는 허락과 추측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may는 기원, 뭐뭐 하소서라는 뜻의 기원과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의 양보의 의미도 갖고 있다 그래요. must와 should도 뜻이 거의 비슷하죠. 추측과 의무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추측과 의무의 의미를 나타내고 밑에 must가 조금 더 강력하고 그 다음에 should는 조금 더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때 should는 ought, 투부정사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기타 조동사로서는 had better 동사 원형과 would rather 동사 원형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보통 권유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특히 이때 better와 rather가 비교급 형태죠.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than 형태의 어구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것을 A로 잡고 여기를 B로 잡으면 B 하기보다는 A 하는 게 낫겠어 라고 해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동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조동사는 좀 그래도 느낌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조동사가 끝났으면 바로 뭐로 들어가요? 우리는 가정법으로 들어갑니다. 가정법은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 먼저 생각하시면 if로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정법 아니고요. if로 시작하면 무조건 가정법이니 아니고요. 또 그래도 뭐가 있어요? 이번에는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법의 정의는 if로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정법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때 이 조동사의 과거형이 말 그대로 과거를 의미할 수 있고요. 또는 현재의 어떤 조심스럽고 정중한 표현을 할 때도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분명히 과거인데 현재의 의미로 쓰이는 거죠. 이때 조심스럽고 정중함이 과하면 쓸데없이 과하면 반대의 감정을 표현해 버리는 거죠. 아무리
오래간만에 만나서 키가 많이 컸다 또는 예뻐졌다라고 해서 아무리 좋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도 그게 너무 과하면 이제 역효과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과거의 조동사의 과거형이 과거의 의미일 때 우리는 직설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 조심스럽고 전응중하다가 과해서 이제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면 이것을 가정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직설법, 가정법. 그래서 요즘은 그냥 직설법, 가정법이란 용어 쓰지 않고 1차 가정이라고 하고요. 가정법을 2차 가정. 왜 그러냐면 그 if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의미를 조금 확인해 볼게요. if 만약에 I lived in suburbs 내가 교외에 살고 있다면 I could take up gardening 나는 정원을 가꾸었을 거예요. 그죠? 이게 과거에 내가 살았더라면 가꾸었을 거야. 과거에 이러는 거겠죠. 그러면 이것을 1차 가정 즉 직설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의 전달인 거죠. 따라서 내가 뭐 하지 않았어? didn't live 과거에 교회에 살지 않아서 나는 뭐 할 수가 없었어? couldn't take up 정원을 가꾸지 못했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2차 가정, 즉 가정법의 의미를 띠게 된다면 이건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I am sorry. 그래서 I am sorry가 유감이다라는 뜻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요. 대절 이하가 뭐예요? 내가 뭐 할 수 없어서 cannot take up. 현재 정원을 가꾸지 못해서 나는 현재 유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즉 얘는 지금 가정법 1차 가정법은 직설법이니까 그냥 그 시제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2차 가정법은 어떻게 2차 가정법은 어떻게 해요? 현재의 반대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에 대해서 뭐 개념 정리만 빠르게 해 보았고요. 정의와 학습 목표를 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정법을 열심히 공부하고도 빠르게 잊어버리는 파트가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뭐예요? 수동태 넘어가 볼까요? 수동태 같은 경우는 직역했을 때 되게 어색한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부자연스럽거나. 그래서 수동태의 정의를 보면 주어가 당하거나 받는 동작을 표현하기 위한 동사 형태로서 우리가 BPP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학습 목표는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런데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동태 자체가 직역을 했을 때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수동태 문장의 해석을 보면 능동태로 해석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능동태로 해석되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역시 수동태 문장을 빠르게 능동태로 해석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걸 알아봐야겠죠. 액티브 보이스 그러면 얘를 능동태라고 얘기를 하고 패시브 보이스 그러면 얘를 수동태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액티브 보이스는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어떻게 한다? 목적어를 주어로 동사는 BPP 형태로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 형태의 행위자로 의미로 뺀다라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알고 있죠. 근데 이 표현 안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일단은 뭐가 돼요? 수동태가 되려면 BPP 형태의 수동태가 되려면 목적어가 존재해야 되죠. 따라서 타동사만이 수동태가 될 수 있고요. 수동태의 정의는 주어가 당하거나 받는 동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동작의 타동사만이 수동태가 될 수 있어요. 상태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는 문장 3형식, 그 다음에 4형식, 5형식 문장들이 수동태 문장으로 변환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도 보통 3형식 수동태, 4형식 수동태, 5형식 수동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죠. 또 패시브 보이스에서 주어가 바뀌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뭐 조심하셔야 돼요? 수의 일치와
CJ일치도 분명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동사가 바뀌었으니까, 아니 주어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패시브 보이스 수동태 문장이 능동태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시면, 수동태 문장 같은 경우는 제가 BPP 형태에서 이때 B가 조동사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냥 조동사는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때 과거분사 본동사 얘가 뭘로 바뀌어요? 동사로 바뀌면서 주어를 빨리 목적어에다 갖다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by 플러스 행위자를 찾아서 주어로 써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수동태를 능동태로 얼마나 빠르게 바꿔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 부분이 학습 목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수동태는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으로 바로 또 넘어갈게요. 챕터 6, 7, 8이에요. 6, 7, 8. 이것은 이제 준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여기 한 챕터로 투부정사 배우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배우고요. 동명사 배우고요. 7. 그 다음에 챕터의 8에서 한 챕터로 딱 나눠가지고 분사에 대해서 배우죠. 그런데 이때 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준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bubbles라고 얘기해요. bubble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준동사는 어떨 때 쓰냐라고 한다면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해요. 이때 다른 품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적으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냥 이것이 어떨 때 의미가 있냐라고 한다면 동사의 특징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시제와 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친구 준동사는 동사로서의 기능은 있으나 동사는 결코 아니다. 이거 포인트겠죠.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얘네들이 준동사의 종류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볼게요. 자, 명사적으로 쓰였다라고 한다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동격이 됐다라는 얘기일 거고요. 형용사로 쓰였다면 명사를 수식해주는 한정적 기능을 한다. 한정용법. 보어의 상태 설명을 한다. 서술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부사는 대표적인 modifier, 수식어구로 들어갈 거고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다 해요. 명사가 돼도 형용사가 돼도 부사가 돼도 전부 다 투부정사라고 얘기를 하고 명사로 쓰였을 때 우리는 명사로 쓰였을 때 여기 하나 더 있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부사로서의 뜻이 은근히 많은데요. 보통 뭐뭐 할 정도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의 의미가 있고 이유의 특수한 경우로 판단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외워두세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문장의 성분으로 일단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정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정도, 이유, 판단의 근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돼도 다 투부정사라고 하는 반면에 동사 원형의 ing는 이름이 달라져요. 명사의 쓰임을 할 때는 얘는 동명사라고 하고요.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는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투부정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둬야 되니까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보통 이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명사처럼 쓰일 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다라고 쉽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저는 이 해석보다는 성분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의 동격. 동사 원형의 ing가 형용사가 돼요. 그러면 현재 분사가 되고요. 현재 분사 그러면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또 과거 분사라고 비교를 해야겠죠. 근데 현재 분사는 그러면 뭐예요? 진행과 능동의 의미의 형용사이고요. 과거 분사는 완료와 수동의 의미의 형용사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료에서 완료형으로 pp를 쓰고요. pp형 수동태에서 p를 쓰죠. 과거 분사를 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보통
그래서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누구랑 관계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행과 능동의 의미다 보니까 somebody와 연결되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과거 분사는 완료와 수동의 의미니까 사물과 연결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감정의 타동사일 때는 뭐 interest, 그 다음에 뭐 interest, excite, frustrate, embrace 이런 것들은 조금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반대로 누구랑 something과 연관되어지고요. 관련되어지고요. 과거 분사는 somebody랑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 잘 나오겠죠. 감정의 타동사. 하나 더 가면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은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부사구예요. 자, 이 분사구문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부사구로서 무슨 의미를 가져요? 시간, 이유, 조건, 양보의 의미를 가지면서 시간의 특수한 경우로 부대 상황에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 동작과 연속해서 일어나는 연속 동작의 의미를 띠고 있다. 아마 부정사에서 준동사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고 가장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분사구문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분사구문은 어떻게 된다고요?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부사구로서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과 연속동작을 의미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자세하게 공부하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나오겠지만 정의, 개념 정리만 정확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뭐예요? 접속사예요. 접속사도 두 개로 나눴어요. 9챕터, 한 챕터 배우고요. 그 다음에 한 챕터 배우는 경우죠. 그래서 보통 접속사는 일단은 왜 두 챕터로 정의가 되냐라고 한다면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차차 하겠죠? 자, 접속사라는 것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거나 구와 구를 연결하거나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연결사로서 학습 목표는 뭐예요? 학습 목표는 접속사는 A와 B를 연결한다. 그때 A와 B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관계 설정을 할 때 우리는 되게 크게 나눠서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등위 접속사하고 종속 접속사로 나눠요. 그 전에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게 같은 의미를 띤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유도 있고요. 양보의 의미도 있어요. 양보. 비록 일지라도라는 뜻의 양보의 의미에 despite는요. 전치사예요. 그래서 그 뒤에 전치사의 의미상의 목적어 형태로 명사만 나오면 되죠. 반면에 올도우 있죠. 도우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주어 동사가 나오죠. 이렇게요. 그래서 despite가 맞니? 도우가 맞니? 또는 올도우가 맞니를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짧은 문장에서는 구분하기 쉬운데요. 긴 문장에서는 의외로 힘들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A와 B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등위 접속사는 A와 B의 관계가 대등하다 그래요. 이때 대등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구조상으로는 병렬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또 등위 상관 접속사예요. 등위 상관 접속사는 등위라는 말은 A와 B가 대등한 관계로 연결이 되면서 상관이란 말은 서로 떨어져 있는 단어가 관련되어 A, B를 대등하게 연결한다. 그래서 등위 상관 접속사. 저는 등위 상관 접속사라는 말보다는 상관 등위라는 말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단어가 A, B를 대등하게 연결한다. 근데 어차피 상관없으니까요. 이때도 역시 병렬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렬 구조의 기본은 성분을 맞추는 거예요. 성분을 일치시키는 거고 거기에 품사까지 일치시키면 더 좋다. 품사부터 일치시키면 안 돼요. 성분부터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품사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등위 접속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뭐가 있을까요? and, but, or, nor, for, so, yet 이런 것들이 있고요. 등위 상관 접속사의 대표적인 건 양자 긍정의 both A and B, 그 다음에 뭐 either 양자 택일이죠. A, B 둘 중에 하나. either A or B.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 양자 부정이죠. A, B 둘 다 아닌. 이것이 대표적인 등위상관 접속사고요. 가끔 either 뒤에 nor를 쓰거나 neither 뒤에 or를 써가지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등한 관계일 때 A, B가 대등한 관계일 때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 B가 포함 관계에 있을 때 종속 접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와 B가 포함 관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제 B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A, B 문장과 문장의 관계 속에서 이 컨정션 접속사 절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일으키며 앞에 있는 문장 또는 주절이라고 해요. 얘를 주절이라고 얘기를, 주인이 되는 절, 얘를 종으로서 속한 절, 종속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속절이, 접속사절, 종속절이 문장의 주절과 어떤 식으로 포함관계를 이루냐에 따라서 명사절을 유도하는 종속접속사, 형용사절을 유도하는 종속접속사, 부사절을 유도하는 종속접속사 이렇게 나눠요. 명사절을 유도하는 종속접속사를 보면 정의가 중요하죠.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접속사를 이해하는데 편할 거예요. 외워두시면 좋겠죠. 완전한 형태의 문장을 이끌어 주절의 주어나 목적어, 보어의 동격의 역할을 해요. 형용사절을 유도하는 종속접속사를 우리는 관계사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관계사절은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을 이끄는 형용사절이다 그래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한정적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사절은 완전한 형태의 문장을 이끌어 완전한 형태의 문장인 주절을 수식해주는 게 부사절이에요. 그러면 이건 구조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절과 종속절의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속절, 명사절을 유도하는 종속접속사는 완전한 형태의 문장을 이끌어 주절의 주어나 목적어, 보어의 동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속절을 빼버리면 뭐가 사라져요? 주어가 사라지거나 목적어가 사라지거나 보어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주절 자체는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될 거고요. 형용사절을 유도하는 종속접속사에서 관계사절 같은 경우는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을 이끌어요. 그래서 종속절 자체가 불완전할 거고요. 즉 대표적으로 주어나 또는 목적어가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서 완전한 형태의 문장의 주절인 어떤 특정한 명사, 즉 특정 선행사죠.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의 한정적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사절 같은 경우 구조상으로 보면 주절조차도 완전하고요. 종속절조차도 완전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 완전한 형태의 종속절이 앞에 있는 주절을 수식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정의를 알아두시면 구조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9챕터하고 10챕터로 나눠져 있냐면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접속사를 배우고요. 접속사를 배우고 한 챕터에서 따로 떼가지고 우리는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관계부사절을 배우죠. 우리가 근데 따로 배우다 보니까 관계사가 접속사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관계사도 분명히 접속사예요. 그런데 총 접속사의 양 중에서 관계사의 양이 반절 이상을 차지해요. 양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배우기보다 또 따로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계사를 접속사로 라는 것을 가끔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계사절이 뭐다? 형용사절을 유도하는 종속접속사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의만 알아도 우리가 70점을 맞는다. 개념 정리만 잘해도 우리는 70점을 맞는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정의와 개념 정리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다음 챕터는 명사와 관사예요. 관사와 명사죠. 일단 명사부터 할게요. 자,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그 다음에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말로서 보통 우리가 명사를 구분할 때 보통명사, 집합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고유명사로 나누죠.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 셀 수 있는 명사, countable noun, uncountable noun,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눠서 공부하는 게 개념 정리하기가 편해요.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셀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와 결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셀 수 있기 때문에 복수형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나타내는 부정관사 어와 결합할 수가 없고요. 셀 수 없기 때문에 복수형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보통 명사는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말이죠. 그래서 computer, book,
pen, watch 얘네들이 보통 명사이고요. 집합명사는 어떤 군집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요소나 원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거. family, people, company, 동료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class 등등이 집합명사로 들어가요. 물질명사는 형태가 불분명한 거라고 하죠. bread, water, sugar, paper. 추상명사는 말 그대로 추상적 개념이에요. news, advice, information, 정보죠. anger, 화 이런 것들이 추상명사고 고유명사는 말 그대로 이름이죠.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뭐 나라 이름, 코리아, 그 다음에 뭐 도시 이름, 서울 이런 것들이 고유명사로 들어가요. 고유명사는 보통 대문자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셀 수 없는 명사들은요. 어와 결합할 수 없고 복수형도 불가능한데 얘네들을 셀 수 있게 쓰기도 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셀 수 없는 명사에 보통 명사화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명사화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조금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s를 쓸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추상명사로서 셀 수 없는 명사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be, information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information 세 가지의 정보들 해갖고 s를 쓰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추상명사의 보통명사화 해가지고 이 세 개의 정보를 꼭 집어 표현할 수 있다면 뭐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다라고 꼭 집어 표현할 수 있다면 분명히 얘도 셀 수 있는 명사화 쓸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명사 뒤에는 명사는 항상 누구와 관사와 함께 쓰이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사라고 하면 조선시대 선비들이 쓰고 다니는 갓관자예요. 갓관자. 그래서 명사가 쓰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부정관사 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가 있어요. 더. 여러분들이 더가 어도 뜻이 한 6가지 정도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뜻이면 one certain 어떤 하나의 의미를 띠고 있고요. certain 어떤 하나 certain의 의미를 띠고 있고요. 더도 해석 뜻이 있어요. 이그저 아는 명사 앞에 붙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그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관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데 그때 이 명사를 수식해 줄 때 가장 기본 구조가 관, 부, 형, 명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he, very, much, pretty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더라는 정관사 뒤에 거리라는 명사가 잡히면서 소녀는 소녀인데 예쁘고요. 예쁘긴 예쁜데 많이 예쁘고요. 많이는 많이인데 매우 많이 예쁘다. 그래서 일반적 어순이 관, 부, 형, 명이다 라고 가장 기본적 구조죠. 이 예외적인 부분들도 많고요. 이렇게 관사와 명사는 정리를 하시면 아주 기본적으로 개념 정리 될 거고요. 여기서 하나 빼먹었다. 자, 명사가 뭐예요? somebody, something의 이름이나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말로서 문장의 성분은 어떻게 돼요? 문장의 쓰임, 주어, 목적어, 보어의 동격을 합니다. 그렇죠? 다음 대명사예요. 대명사는 먼저 학습 목표부터 얘기를 할게요. 학습 목표는 뭐예요? 저로 해석하지 않고 본 의미를 찾아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 의미를 찾으면 우리는 대명사 기본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수의일치예요. 단수명사를 대신하나 복수명사를 대신하냐. 그리고 나서 격의일치. 대의가 맞냐? 주격이 맞냐? 목적격이 맞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시험 출제 포인트겠죠. 그런데 본 의미를 찾아서 해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독해에서 아시죠? 리딩 컴프리hension에서 우리가 이그저로 해석하는 경우요. 이그저로 해석하는 경우 우리가 글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글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이거저로 해석하면 그게 맞는 해석이지만 글의 흐름을 찾기 위해서는 본 의미를 찾아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명사의 정의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명사에서 문장에 사는 역할과 똑같겠죠. 주어, 목적어, 보어의 동격. 대명사의 종류는 뭐 인칭대명사,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부정대명사,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름이 관계대명사, 이름이 대명사에서 대명사 안으로 집어넣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컨정션, 접속사로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접속사의 기능, 연결사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인칭대명사는 여러분들이 인칭대명사의 격변 알고 있죠. I, my, me, you, your, you, he, his, him, she, her, her 뭐 이런 것들이 인칭대명사고요. 소유대명사는 뭐뭐의 것 이러죠. 나의 것, mine, yours, 너의 것, his, 그의 것, hers, 그녀의 것. 뭐 여기에 뭐 그들의 것, theirs도 있겠고요. 제기대명사는 뭐뭐 자신이라는 말에 나 자신, 해서 myself, 너희 자신, yourself, 그 자신, himself, 그녀 자신, herself 이래요. 이건 조금 제기대명사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는 용법이 두 개가 있다라고 그래요. 제귀용법, 다시 이제 돌아갈 귀예요. 제귀용법과 두 번째 강조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형태로든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된다면 얘는 제기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강조용법이라고 한다면 목적어가 아니라면 강조용법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때 강조용법을 보통 생략한다라고 설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반대. 여기서 생략한다라는 것은 주요 문장의 성분인 목적어가 아니다라는 의미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그 무언가를 강조한다면 그것은 함부로 생략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강조용법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독해에서는 생략하지 않는다라고. 독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래도 그게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봐요. They loved them 이래요. 자,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를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학생들이나 일반적으로 뭐예요?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문장은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들이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때 주어인 they와 목적어인 them이 같지 않다면 같지 않다면 이 문장은 맞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을 사랑했대요.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얘가 얘네 그룹을 사랑했다라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이 틀리다면 주어인 they와 목적어인 them이 같다면 이 문장은 틀리겠죠. 그러면 이 어떻게 바꿔 써야 돼요? 같다면 themselves로 써야겠죠. themselves로 써야겠죠. 이렇게요. 뭐 중학교 수준에서 이 문장이 나온다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부정대명사라는 것은 여기서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낫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부정확한 명사를 대신한다. 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one, another, 뭐 the other, the others, others 이렇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차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의문대명사는 물어보는 말이겠죠. who 또는 whom, 그 다음에 which, what 이런 것들이 의문대명사고요. 관계대명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때 who, which, that, what 이런 것들. 이때 who와 whom은 달라요. 이때 what과 what은 다른 거예요. 얘는 대명사고요. 얘는 접속사 기능을 하는 거니까. 대명사도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형용사 볼게요. 형용사와 부사. 형용사와 부사, 형용사는요. somebody, something의 상태나 성질, 모양을 설명하는 말로써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한정적 기능을 하죠. 명사를 수식해 주거나 또는 보어의 상태 설명이 되는 서술적 기능을 합니다. 부사는 보통 이, 히, 리게로 끝나는 말로써 장소나 방법, 시간, 정도를 설명하는 말로써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modifier, 수식어구의 기능을 해요. 특히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과 수식어구일 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위치요. 수식어구의 위치는
수식 구조를 바꿔주고요. 수식 구조가 바뀌면 누가 누구를 꾸며주냐가 바뀌면 해석이 바뀌겠죠. 그래서 수식어구는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기본적으로 수식 구조일 때 우리는 순차적 수식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순차적 수식 구조.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학습 목표는 형용사나 부사를 부사가 문장에서 쓰임에 따른 비교죠. 쓰임에 따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식어구일 때는 그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고, 특히 보어일 경우에는요. 보어일 경우, 특히 형용사는 한정과 서술적 기능을 하고, 부사는 대표적인 수식어구 modify의 기능을 하는데, 특히 이때 이 서술적 기능할 때 어떻게 부사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부사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사처럼 해석되더라도 부사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문장에서 쓰임에 따른 비교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형용사 같은 경우 우리가 무조건 한정적 기능과 서술적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서술적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형용사가 한정적, 서술적으로 쓰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한정적으로만 쓰여지는 형용사가 있고요. 서술적 기능으로만 쓰여지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두 가지를 다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그래서 보어의 상태 설명의 기능을 하는 형용사를 그냥 외워두시는 게 편하겠죠. 보통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이 그래요. 그래서 alive, 살아있는, alike, 그 다음에 혼자, alone, 졸리운의 asleep. 얘네들이 보통 명사 수식하는 기능은 없다라고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형용사 부사 공부했으면 우리는 뭐 공부해야 돼요? 비교 구문 하셔야 돼요. 비교 구문. 비교 구문은 개념은 간단한데 관용 표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법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는 되게 간단한 것만 출제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독해상에서 관용 표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관용 표현은 체크를 해서 나올 때마다 외워주시는 게 그냥 답이에요. 일단 비교 구문 같은 경우는 수식을 받는 대상 간의 비교를 표현한 구문이에요. 수식을 받는 대상 간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보통 명사가 대상이 된다면 형용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이 동사가 된다면 부사가 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뭐냐면 비교 구문하면 형용사만 생각하는데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이라는 거죠.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 구문이라는 거예요. 학습 목표는 비교 대상의 일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교하는 대상을 일치를 통한 원급을 사용한 비교 표현, 비교급을 사용한 비교 표현, 최상급을 사용한 비교 표현들을 알아두시면 돼요. 또 얘네들이 또 고정되어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서로 어느 정도는 바꿔쓰기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 바꿔쓰기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나올 때마다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설명해 주시면 그냥 외워놓는 게 중요하죠. 이해하면 편하지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구문에 대한 기본적 개념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돼요. 자, 순서대로 원급을 사용한 비교 표현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등비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B만큼 A한, 그래서 as A, as B라고 얘기를 하죠. B만큼 A한. 이때 A가 원급인 거죠. 또 이때 이 A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올 거고, 형용사가 부사냐를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얘는 뭐에 따라서? 문장의 성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형용사와 부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원급을 사용한 비교 표현에 동등비교에서 하나만 더 플러스하면 부정표현이에요. 부정표현. 그러면 not as A, as B가 될 거고, B만큼 A 하지 않은 이란 뜻의 이때 as는 so로 바꿨을 수 있다 이러고요. 비교급을 사용한 비교 표현. 자, 두 개를 비교할 때 최상급을 사용한 비교 표현은 3개 이상을 비교할 때 사용한 표현으로서 보통 ER 형태의 than이 나오죠. 이때 ER 형태, 형용사나 부사 뒤에 ER이 붙으면 더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than이 나오면 뭐뭐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비교구문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비교급 강조죠. 강조 뭐예요? even,
much, still, far, a lot. 그래서 even much, still, far, a lot. even much, still, far, a lot. 얘네들 전부 다 각각의 뜻은 있죠. even은 심지어, much는 많은, still은 뭐 여전히 고요한, 뭐 far는 먼, a lot은 많은 이라는 뜻의 각각의 단어들도 있는데 얘네들이 비교급과 함께 쓰이면 훨씬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뭐 하나만 더 설명해주면 5할 형태의 비교급이 있어요. 라틴계 비교급이라고 하는 5할 형태. 그때는 than보다 쓰지 않고 뭐뭐보다라는 뜻의 than을 쓰지 않고 to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superior, 뛰어난이라는 뜻이에요. superior. 그러면 뭐뭐보다 뛰어나다, superior A to B 형태로 쓰인다라는 거. 5할 형태로 끝나는 비교급을 뭐라고 한다? 라틴계 비교급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하나 더 알아두시고요. 최상급 같은 경우는 더 플러스 EST가 붙어요. 이때 EST가 가장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구조는 in the 단수명사, of the 복수명사 형태로 쓰이면 돼요. 이때 더에 밑 괄호가 쳐져 있는 이유는 부사의 최상급 앞에는 더를 쓰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죠. 부사에 EST가 붙은 최상급에서는 그 앞에 더를 쓰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더에다 괄호를 쳐놓은 거고요. 기본 개념만 또 잡아봤고요. 바로 넘어갈게요. 비교구문만 쓰면 must예요. 말 그대로 기타 특수구문이에요. 말 그대로 기타 특수한 거예요.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을 싹 모아서 예외만 모았다. 그죠? 예외만 모았다. 그럼 여기서 실질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거나 또는 독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문들이 많은데요. 앞에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이 부분을 외운다라고 해서 우리가 활용하거나 써먹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어느 정도를 다 개념 정리를 하신 다음에 뭐 수혜일치는 주어가 3인칭 단수냐 복수냐를 따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수어가 3인칭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가 is냐 아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로 바꾸겠죠. 이게 수혜일치예요. 병렬, 생략 이것은 아무래도 등위 접속사, 특히 and라는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A와 B의 관계 속에서 병렬 구조와 생략 구조가 많이 나오고요. 가장 일반적이죠. 생략은. 그리고 나서 뭐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도치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조예요. 대표적으로 it 대 강조 구문이죠. it, is, that 강조 구문. 도치라고 하면 뭘 의미하냐면 의문문 어순으로 바뀌는 거예요. 의문문 어순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지만 의문문은 아니다 라는 게 도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도치가 도치고요. 어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부정도 이제 의미가 많아요. 부정도 의미가 많고 뭐 이중부정, 중복부정 또는 부분부정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때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 기타니까. 그 다음에 동격이라고 한다면 보통 컴마, 여러분들이 컴마를 또는 이라고만 알고 아니요 5어로 할까? 5어를 또는 이라고만 알고 있죠. 또는. 그런데 이제 얘가 동격의 의미의 즉이라고도 쓰여요. 이때 5어를 컴마로 쓰기도 하고요. 5어를 컴마로 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타 특수구문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에도 독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만을 따로 공부할 수는 없어서 위의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의와 개념 정리만 잘해도 70점은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지막 최종 정리를 끝마칠 거고요. 이거 그냥 외워놓는 게 그냥 답이에요. 이해하면 좋겠지만 외워놓는 게 답이니까 1시간이 조금 넘게 빠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방향성 잡기도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동안 원스톱으로 나가니라고 넌스톱으로 나가니라고 좀 힘드네요. 여기서 마칠게요.